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8월 전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사면을 예고한 지 딱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후문이 들리는데요. 황 소장님,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 사면을 앞두고 그 롯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 노동개혁 문제가 등장하면서 야당이 그 부분에 재벌 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재벌 회장들을 이렇게 순순히 사면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좀 많이 돌았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 살리기나 민생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뭐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기 희생이나 참여 이런 부분을 독려할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뭐 재계나 뭐 경제인 단체에 그 뭐 재벌 회장님들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전적으로도 무시하기 어려운 좀 딜레마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사면에 대한 명분도 있고 또 실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주요 그 정치는 아예 없었고 기업인 중에서 최태원 회장만 이제 들어가고 SK. 네, 대기업 총수 나머지 중에서요. 뭐 LIG 예. 부분상 회장이라든지 특히 지금 석방되어서 밖에 있는 하나의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면에서 그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그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심한 흔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뭐 훨씬 넘긴 복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최태원 회장에서 특혜를 줬다. 뭐 다른 재벌 회장님 중에 최태원 회장처럼 이 감옥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재벌 회장이라서 어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재벌 회장의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형평성을 봤을 형평성에서는 때는. 가장 네. 오래 살은 이 재벌 회장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어쨌든 그 정권이 이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고심하고 220만 명의 일반 이 생계사범, 네. 뭐 교통 위반이라든지 뭐 단순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뭐 중소기업인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을 때 뭐 국민대합이라는 대통령의 그 원래 취지, 광복 70주년 취지에 그 부합되기 위해서 고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다. 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그 어떤 범죄를 지주로 감옥을 살았냐면은 그 펀드를 출자한 돈 약 465억을 잘 아시겠습니다. 해외로 빼돌렸다가 그게 걸려서 결국은 이제 징역 4년을 구형받는 중죄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하나 계열의 부회장들이 나왔죠. 네. 김승현 회장한테 사면하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다가 이번에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현재 지금 하나그룹의 고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한테 사면을 안 해주는 대신 이 부회장한테 좀 배려를 해주는 네. 뭐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꽁수 아닌 꽁수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간에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는 상당히 예상되는데요. 네. 일단 롯데 사태로 인해서 그 한국에서 재벌의 행태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구조에 있어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측면이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롯데 사태에서 봤듯이 이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1인 총수의 문제, 또 가족의 어떤 그 독단적인 경영이라든가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회사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한국 재벌이 더 이상 나가는 부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 위반이라든가 회사 돈을 배임죄,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배임죄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재벌은 예를 들면은 흥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사면해준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보여준다는 것은 향후에도 재벌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기업의 돈을 네. 법인의 돈을 예를 들면 횡령한다든가 배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하나 따지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런 재벌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심했지만 그래도 재벌 특혜 논란은 가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황 소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참 재계라든가 정치권에서 이번에 사면을 앞두고 통 큰 사면, 경제가 좀 어려운데 좀 화끈하게 해라. 어차피 좀 욕 먹을 거면 좀 드시고, 그런 측면에서 원칙도 잃고 실리도 챙기지 못한 사면 아니냐라는 좀 재계, 또 정치권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재벌 회장님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애를 쓰시는 노력들이요. 지금 야당은 뭐 재벌 회장 풀어준다고 경제가 사느냐 이랬는데 성완종 씨를 2번이나 풀어줬던 야당에서 자기들이 집권 안 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 기성 정치권은 뭐 재벌 회장이나 한국 사회의 아주 기득권적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면복권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경향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제가 볼 때 재벌 회장을 풀어줬을 때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인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재계가 이번에 이제 네. 최태원 회장이 나왔으니까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SK가 열심히 고용도 창출하고 투자도 얼마 하는가 이런 걸 보여야 될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도 부회장님들이 뭐 불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표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가 재벌 회장들이나 재벌 회사의 임원들을 풀어주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살아나더라. 그리고 그 회사가 경영이 확실히 달라지더라.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책임을 이제 네. 재계가 좀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도 부정적이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제 퇴임하면서 네. 사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해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대선 때나 대선 이후에도 이제 대통령이 되고도 공약도 했고 또 성완종 씨 사건 때 이런 부분을 언급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정도의 범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다. 최대의 범주였다. 범주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70년대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 권력이 사실상 재벌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롯데 얘기도 나왔지만 롯데 제과에서 뭐 불량식품이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서 당시 롯데호텔 치쇼, 롯데호텔을 줬다 그러는데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재벌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고 정치 권력까지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여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네. 그래서 재벌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벌 충수들을 풀어준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 이거 해. 라는 식의 70년대 같이 네. 재벌들이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하세요. 그럼 할 것이냐. 대답은 저는 예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투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현재 어떤 전 근대적인 재벌 구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라든가 재벌 네. 개혁이라든가 하청화된 중소기업을 제대로 국민기업으로 살리하는 그런 국가 정책을 펼쳐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얘기했지만 대통령 사면권 문제가 다시 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이미 형을 확정을 쳐서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부분을 대통령이 다시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걸로? 해서 사면을 한다는 네. 부분들이 물론 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 그러면 정치적인 사안이라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사면권을 행사한 부분들은 과거 대선 때도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만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통령 사면권 부분도 물론 성완종 씨 사건 때도 문제가 됐지만 네. 사면 로비라는 얘기까지 지금 현재 정치권에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잘 지키고 평범하게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하나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뢰 도발 사건 8월에 좀 뜨거운 전국으로 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과연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이 좀 적절했느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NSC의 대응 논란, 황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논란의 본질에서 제가 볼 때 국방부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뭐 확성기를 대응하고 제2미루나무 작전으로 숲을 태우고 나무를 베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마치 이것들이 잘 대처되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북한군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천안함 이렇게 비격을 해가지고 가라앉힐 침몰시킬 때 네. 북한군이 했다라는 확실한 어떤 확정보다는 의뢰가 나온다든지 의뢰 조각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해서 간접 확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지난번에 무인기 네. 공중에서 무인기가 뭐 이 한국 땅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다가 저절로 떨어진 게 발견됐을 때 국방부는 그걸 거의 몰랐다. 민간인이 신고할 때까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한 50년, 60년 전에 있던 저런 방식으로 목함 지뢰를 남방 철책선 내 앞뒤에 몰래 놓고 놓고 왔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스케줄을 알고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당한 측이 당하고 난 뒤에 억울하겠지만은 네. 이 두 번이나 저런 행태에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는 행태에 당했다면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검증이 불가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발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까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대처 못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피해가 그래도 적게 이렇게 수습이 되고 장병들이 잘 대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게 맞지 잘 대처했다라는 방식으로 간 것은 국방부가 잘못한 거라 봅니다. 예. 다만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직접 도발하는 TOD 영상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완벽하게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할 때까지 절차와 예. 단계가 있었다고 봐요. 예. 자, 4일에 이제 10시경에 한 2시간 지나서 사건 생긴 지 미상의 폭발물이 생겼다고 청와대 보고를 보겠다는 했고 거죠. 그다음에 5일날 열애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5일날 11시 15분에는 통일부가 북한에 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대화 제의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점심때쯤 저희 철원에 경원선 연결 행사에 갔고 또 이희호 여사는 또 비행기 전세기 타고 또 북한 방북을 갔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상황이 5일날 쭉 벌어졌고 5일날 오후 4시경 이후에 아마 이 북한의 그 목함 지뢰로 추정되는이라는 네.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이 6일날, 7일날 이틀 동안 뭐 주한미군 관계자와 더불어서 현장에 조사를 해서 이 지뢰가 사실 거기서 지뢰가 터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뢰가 매설된 건지 의도적으로 안 네. 그러면 장마나 여름철에 뭐 우기에 유실된 의해서 건지. 유실된 건지 또 그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 이틀 정도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8일날 청와대 오후에서 열린 그 NSC 회의에서 김관진 실장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지뢰로 확실시라고 했지. 거기서도 확실이라고 표현을 안 네.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일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또 대안을 갖다가 또 이 국민들 앞에 알릴 거냐 이런 부분 한다고 논의했을 거고 이제 보고했고 네. 그리고 10일날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북한군의 그 어떤 꼬리를 증거를 자르는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사태가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인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바로 보고받고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못했다. 거죠. 군에서 뭐 하루에도 뭐 네. 여러 군데에서 폭발 지뢰 사고나 이런 게 사고 벌일 날수 있고. 수도 있고 네. 하니까요. 그런 어떤 사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산시키는 건 옳지 않은데 않다. 자관 한국군의 태도의 부분에서는 자성하는 태도를 무조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도발을 막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 이후의 대처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트집 잡아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가 대처 능력이 없다면 이런 문제보다도 이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거의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의 위기라든가 국가 재난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컨트롤 타워도 없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 안보마저도 구멍이 뚫리면 특히 이제 보수 우익 정권인데요. 국민들이 보수 우익 정권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가 안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다는 거죠. 그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래서
뭐 쭉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뭐 4일날 네.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4일날 그 보고가 취재가 됐다? 그때 보고됐고 네. 북한군의 소행인 것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그러는데 어떠한 추측들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뭐 4차례나 보고됐다 그러는데 과연 대통령은 그럼 어떤 판단을 했느냐?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대응했느냐? 과연 이 문제를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10일이나 가서야 이제 이것은 북한이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통일부가 5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북한에게 우리 고위급 회담하자 대화하자. 그러고 계속 서류를 네.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국가 시스템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매설 작전에 북한군의 매설 작전에 우리 군이 당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어떤 국가의 재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마저도 상당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멍과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국가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의 국가 운영을 운영해 나가는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잖아요. 통일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는 계속해서 서류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지 안보실장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체계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회라든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청와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의 시점이요. 굉장히 저는 묘했다고 봅니다. 북한군은 아마 8월 4일 날 한국군의 정기적인 루틴, 한마디로 이 정기적 순찰, 코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월 4일쯤 문을 열고 나갈 거다. 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때 이후로 벌어질 8월 5일 일정, 또 이후에 이제 이 대통령의 이 담화, 또 뭐 이 경원선 행사라든지 이호 여사의 방북, 뭐 통일부의 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15 때가 돼가면 항상 남북 간에 어떤 제안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렇죠.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북한군이 그 아주 교묘하게 그 모든 계산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지뢰를 심었는데 이상의 폭발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경원선 행사를 취소시키고 취소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통일부가 제안하기로 한 걸 안 하고 네. 이호 역사 방북까지도 막았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확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8.15를 맞아서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하는 평화 메시지를 또 다 취소하느냐 이런 또 비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논란들보다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군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졌다면 거기 지뢰 심었나 안 심었나 하면 안 심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북한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네. 정해진 매뉴얼 또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하고 또 그 다친 사람들을 후송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 이게 한 6일쯤 걸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첨단 장비나 고가 장비에 몰두하고요. 실제로 그 휴전선에서 200여 킬로를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비, 즉 TOD라고 하는 열영상 관측 장비라든지 또 CCTV, 또 뭐 예를 들어서 낮에는 철책선에 고압선을 흐르게 하고 밤에는 뭐 또 차단했다가 틀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장병들의 그냥 거의 뭐 저가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간다라는 이런 부분이 많고요. 또 방산 비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수백억, 수천억 정도만 들이면 지금은 이제 이 휴전선 네. DMZ 지역을 완전히 자동 전산 감시하는데. IT 장비로서 네. 관측을 하고 이번에도 누가 심는가 얼굴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뭐 한 2, 3년 전입니까? 노크 기순도 왔고 또 노크 기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노크하는 장병을 보고 우리 초소까지 오지 말고 벨 누르고 하라고 안내문하고 벨 눌렀는데 작년 6월에 북한군이 와서 그것도 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떼갈 동안에 또 뭐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군의 수뇌부들이 네. 이 DMZ의 어떤 관측 어떤 그리고 또 이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시스템을 좀 더 첨단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방 수요, 장비 수요의 방향을 좀 전환할 때가 됐다.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시간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국방부 장관이 혼선도 빚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네. 일정이 어떻게 했다 보고 한 일정을 이야기를 하고 네. 진행된 어떤 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매듭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또 물론 좀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물론 그런 저희들이 대응 체계를 좀 확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민희 합참의장의 좀 행동이 좀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월 5일 날 저녁인데 그 즈음이면 사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었는데 회식을 했다. 회식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적어도 네. 그 각군의 합참의장쯤 되는 인물들이면 회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북한하고 뭔 사고만 생기면 회식한 분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매주 회식을 하시는지. 지난 천안함 때 한번 보십시오. 대전에서 네. 회식이 있다가 이상희 합참의장이 예, 그랬었죠. 올라오는 동안에 뭐 연결이 좀 늦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기껏 합참의장 뭐 참모총장 해봤자 길어봐야 1년이나 2년 할 건데 그동안에 회식 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데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사고가 생길 때마다 회식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연 40조에 그렇죠. 네. 방위 비용을 냅니다. 세금으로요. 근데 그 40조를 쓰시는 수장이 맨날 회식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각군 참모총장급 주요 인물들은 회식 금지? 회식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그 네. 야당 의원이 계속 그런 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국정 운영이 대통령의 지시나 오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특히 각 부처의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못했느냐. 현재까지는 직접 대면은 전혀 안 못했다는 됐다는 거죠. 그럼 네. 누가 뭐 나중에 청와대에서 해명은 안보실장이 받아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루트로 해서 대통령이 알고 무슨 지시를 내렸고 그 내용은 뭐였고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대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자꾸만 정치권에서 캐묻는 이유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현재의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청와대의 지시가 없으면 또 청와대에서 일부 몇 사람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소문으로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저는 이제 뭐 이정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만 정치적인 문제라 해서 친박적 의원들은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이 뭐 지시나 지들이 전달이나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보고 개선하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갔을 때 이후에 지금 2년 반이나 남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누가 막고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굉장히 그 화근은 결국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부분이 있다고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안보 컨트롤 타워 과연 정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박기춘 현 무소속 의원이죠.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지금 한창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집이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으로는 신상 발언을 하는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 수님? 저는 뭐 오늘 150명 지금 정족수를 채울 것인지 여당은 고민하고 있고 의결하다가 정족수.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혹시 부결이 되면 야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러는데 네. 지금 어쨌든 검찰이 확정해 놓은 그 박기춘 의원 체포 동의안 예.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의 이 체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뭐 선처를 해달라고 동료들에게 호소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숫자만 이 과반수 이상 참여했다면 제가 볼 때 오늘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기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에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래서 뭐 미온적인 예, 정책을 상당히 동정론이 있었죠. 의원인데 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은 실제로 뭐 명품 시계라든가 또 고급 가방이라든가 안마 의자까지 받은 거로 검찰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도 간단한 액수가 아니고요. 7억 뭐 부인하고 아들까지 합치면 뭐 7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것도 무슨 뭐 분양 대행업체한테 받은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이 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온적 태도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문재인 의원이 의원들 양심이 맡긴다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것은 양심이 맡길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양심이 뭔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지금 네. 박기춘 의원이 지금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볼까요? 상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행주의 탯줄을 묶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연 2번을 거쳐서 삼선 국경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불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결국 박기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서름에 복받친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과연 동료, 선배, 말씀하신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국회의원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권력에 의한 탄압이라든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받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을 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지, 예를 들면 비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러한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잠시 뒤 표결 처리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결과 또 지켜보고 다음 시간에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